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원체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얌전히 자랐던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단 통상적으로 이게 맞다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하고 어른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따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저의 과거였네요.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저의 과거였네요.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저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유독 종종 사로잡히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자면 모범생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의 제가 아주 특이한 일탈을 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얘기를 꺼내보고 싶어서 제가 사연 신청의 창구를 조심스레 두드리게 된 것이랍니다. 우선 경직된 가풍을 지녔던 제 집안의 소개부터 해보겠는데요. 전 형제가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장남이랍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자라면서 받아온 자식이었죠. 확실히 부모님 두 분 다 저보단 오빠에게 너그러우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특히나 남자는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내 놈들이 다 그렇지 뭘. 제멋대로 굴고 이상한 고집도 피우고 다 그러는 법이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자라야 나중에 겁없이 큰 일도 하고 큰 사람도 되는 거야. 아버지는 엄격하고 딱딱한 분이셨지만 오빠가 치는 자잘한 사고 앞에선 혼을 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주셨어요. 남자들은 자라면서 다 그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에겐 집에서 발소리만 내면서 걸어도 사납게 눈을 흘기셨죠. 너는 여자아이가 조신하지 못하게 그게 뭐냐? 그래서 이 다음에 시집이나 잘 가겠어? 다리를 편하게 벌리고 앉는 건 집에서는 상상도 못해볼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저에게 떨어지는 불호령이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전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서 오래 놀고 싶어도 여자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옷차림도 항상 얌전하고 단정한 것으로만 입고 다닐 수가 있었죠. 화장이요? 꿈도 못 꿨습니다.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는 낌새만 보여도 엄마가 절 향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시면서 혹시 제가 당신이 놓친 사이에 발랑 까져버린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몰두를 할 만한 선택지는 별로 없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제 미래에 도움도 될 것 같은 공부를 고르는 편이 가장 바람직해 보여서 그랬어요. 계속 공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욕심이라는 게 생겼고 자연스레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학, 조금 더 이름 있는 대학, 이런 걸 꿈꾸게 됐는데 이런 절 아시고서 부모님은 별로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자아이가 굳이 그렇게 대학에 열을 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오빠가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갔는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는 것에 부모님이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마터면 전 눈치가 보여서 대학을 못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엄마에게 제 대학 진학을 강력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성적이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적힌 대학들을 누려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당연하죠. 성적에 원체 기복이 없는 편이라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면 걱정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다고 하신다면야 그게 맞는 거겠죠. 꽤 괜찮은 대학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는데 그게 제가 갈 만한 곳들이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시니까 엄마의 기분이 은근히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제가 좋은 대학에 무조건 갈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엄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두 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자식이 될까봐 걱정을 하면서 끙끙 앓으며 공부를 했었죠. 노력은 저에게 배신을 안겨주지 않았고 기대보다 더 좋은 곳을 가지는 못했지만 기대만큼의 대학교엔 합격을 해냈어요. 친구들은 죄다 저에게 축하의 말을 해주면서 학비 걱정 없어서 좋겠다는 소리도 했었죠.
대학에 합격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가 걱정인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전 적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건 아니었으니 감사한 일이었죠. 게다가 제법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부러움의 시선도 잔뜩 받았고요. 그런데 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스스로가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행복했고 기뻤고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개운하지가 않았달까요? 뭔가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20살 성인이 됐고 대학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 전 저의 일상이 뭔가 변할 것이란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만 저에게 들이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듯 싶네요. 시간이 지나 오빠는 적당히 잘 살고 평범한 인물과 결혼을 전제로 규제를 하게 됐었고 전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혼처를 잡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추천 때문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뿐이었어요. 전 지금에 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자면 제 사회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잡아서 계속 일을 하며 살다가 마음 잘 맞고 뜻이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요. 30대가 되고 나서 천천히 결혼 인연을 만나고 싶었던 게 진짜 백이 저의 본심이었지만 그걸 꺼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걸까? 뭘 위해서 대학 졸업장까지 땄던 건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네. 그저 때가 되면 시집이나 가버리는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도 너무 허무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시댁에서 제가 대학 나온 여자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마음에 들어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결혼 시장에서 가산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학력이 쓰임을 받았네요.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아주 묘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6살 연상의 남편 역시도 제가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단 사실입니다. 시부모님이 자꾸만 너 언제 장가들 거냐라고 채근을 하시니까 남편이 등을 떠밀렸던 것이죠. 집에서 남편이 장남이고요. 시부모님이 그 시대 분들 치고는 결혼을 조금 느긋하게 하신 편이었고 또한 자식도 바로 가지셨던 건 아니라서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얼른 자식들이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안 놓이셨던 것이죠. 아무리 당신들에게 다른 걱정이 없어도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게 시부모님의 심정임을 전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결혼을 마주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와 같았지만 남편은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원래 좋아했던 여자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첫사랑입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여자였더라고요. 남편과 2살 차이였고요. 그 여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엔 못 갔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랬다네요. 그런 여자와 남편이 사랑에 빠졌고 진지한 관계가 되자 시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열렬한 반대의 사유를 수준이라는 2글자로 대셨다고 하더군요. 수준이 안 맞아서 절대 안 된다고 시부모님은 선을 처음부터 그으셨고 남편은 그래도 그때는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었으니까 계속 교제를 몰래 이어갔던 것이었죠. 참고로 남편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저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며 이후엔 직장도 꽤 잘 잡았어요. 남들의 눈에도 멀쩡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 부모의 눈엔 얼마나 잘나게 보였을까요? 그러니 애가 끓다 못해 피가 끓는 심정으로 그 여자를 반대하셨던 겁니다. 몰래 이어온 연애가 들통이 났을 때 남편은 2판 4판이다 싶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반대를 하시겠다면 저도 이제 그 사람하고 그냥 살림을 차려버릴 거예요. 혹시 저희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인정해 주실 건가요?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 아이를 갖겠다 이런 소리를 남편이 늘어놓자 시부모님이 경악을 하셨고요.
남편 딴에는 본인은 그냥 가족을 외면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데 부모님을 안 보고 사는 천하의 불효자식만은 되고 싶지 않다는 심정으로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었으니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스스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승리는 시부모님이 거머쥐셨죠. 그 절절함에 남편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제발 너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셨고 남편은 차마 더 이상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동생이 문제였거든요. 제발 너만은 속썩이지 말아달라고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하셨던 건 집안의 차남이 장남과 다르게 사고뭉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나 사고뭉치라는 소리가 어울렸지 크고 나서는 구제불능, 무례배라고 해야 걸맞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최후 통첩을 날렸던 그때는 차남이 색다른 사고를 친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란 무엇인가 함은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였어요. 하다 이제는 그런 종류의 사고를 쳐버리다니 시부모님은 차남 때문에 기절하실 노릇이었죠. 하지만 차남이 친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니 차라리 아이라도 생기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노릇하면서 앞으로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할지도 모를 노릇이라며 그렇게 최대한 좋은 쪽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앞불싸 싶어졌죠. 바로 얼마 전에 자기 동생이 그런 사고를 쳐놨는데 자기마저 지금 혼전 임신으로 허락을 받아내겠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뱉은 건 너무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패배를 선언했고 그때 그 여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후유증이 커서 얼른 다시 결혼할 인연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이나 열심히 했을 뿐이었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의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괜히 조마조마해져서 결혼 영영 안 할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남편도 이제는 적당한 상대가 만약에 생기거든 얼른 결혼을 해주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던 남편에게 찾아왔던 인연, 가장 적당한 상대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야 제가 알 수 있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혹시 남편이 무심하고 무뚝뚝하고 그렇다고 해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사랑한 여자하고 결혼 못해서 심통이 나서 그런 것일 테니 제가 그런 줄 알고 이해하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항시 남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참된 여자로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노력이 빛을 보겠지. 원래 남자란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한 소리였어요. 입맛이 유독 씁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전 평생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 씁쓸한 맛이 아주 새롭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전 서로 그냥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게 적당해서 만난 사이였으니 태도나 행동 같은 게 건조하고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영부영 부부로 살기 시작했었네요. 시댁엔 시골에 땅이 있었고 그게 집안의 주된 재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워낙 장남을 선호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러는 게 갓 시집 왔던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였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기도 해 보였고요. 그래서 그 재산 일찌감치 장남에게만 주려고 결심을 내리셨다는 게 왠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구제불능이거나 말거나 차남도 자식이었죠. 제가 내칠 수 없으니 어떻게든 보듬고 사셨습니다. 시댁의 차남, 그러니까 제 서방님은 자기 형하고 완전 결이 다른 인물이었는데요. 전 특이하게도 서방님을 보자마자 왠지 제 친정 오빠와 둘이 형제로 만났으면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서방님의 그 거들먹거리는 태도라든지 남자는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정말 친정 오빠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전 서방님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을 좀 창피하게 여겼고요.
자기 형제가 저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어쩔 수 없이 들키고 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민망하다는 기색이었어요. 내 동생 놈이 좀 별로지. 사람이 덜 됐어. 나도 알아. 솔직히 말해서 형제지간 아니면 상종도 안 했을 거야. 남편이 뼈아픈 사실을 얘기하듯 한숨을 뱉으며 말했을 때 전 태연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배에서 난 한 핏줄 형제라고 해도 남처럼 다르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제 친정 오빠와 저의 관계를 떠올리면 남편과 서방님의 관계도 이해 못할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그런 식으로 말이 나간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에 왠지 남편이 절 의외라는 듯이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론 그때가 남편이 저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게 된 첫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말을 바꿨어요. 형제만 아니면 상종 안 하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상종 안 했을 거라며 서방님을 향해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제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안 보고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서방님을 자주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겪을수록 느꼈던 게 사람이 참 기본적으로 무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서방님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형한테 첫사랑 있는 거 아세요? 그분하고 우리 형이 결혼할 뻔했다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나도 그분의 진작에 내 형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 다른 사람이 형수님으로 오실 줄 몰랐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술기운을 핑계로 그런 소리를 다 하는 거 그거 진짜 아주 안 좋은 버릇이고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저 조용히 웃어 넘기니까 서방님은 얼떨떨한 기색이었죠. 우리 형한테 첫사랑 따로 있다니까. 완전히 그거 부부였다니까. 그래도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 어머님한테 다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사람 인연이란 정말 신기하고 모르는 거란 생각이 드네요. 에이, 그렇게 태연하게 넘기실 일이 아닌데 남자는 첫사랑을 죽는 그날까지 가슴에 묻고 사는 동물이라는 걸 우리 형수님이 모르시는구나. 우리 형이 혹시 한눈을 파나 안 파나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미련 가득해서 자기 첫사랑하고 바람나거나 첫사랑하고 닮은 여자하고 바람나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큰 소리로 경박하게 웃는 서방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서방님이 술 한 잔 걸치고서 그런 소리를 떠들고 있는 현장은 바로 시댁이었죠. 시아버지께선 정신 나간 자식 새끼가 꼬장 부리는 걸 듣고 싶지 않다면서 진작에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였고요. 시어머니께선 골치가 아파 미치겠다는 안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부지런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작은 며느리가 있었죠. 서방님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상대 저의 동서였습니다. 쉽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서방님께선 뚜렷한 직업 같은 건 없었어요. 원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오래 못하는 성미이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남편은 장남이라서 첫째니까 좀 더 엄하게 키우신 것도 있었는데 서방님은 둘째니까 더 유연한 자세로 키우셨던 겁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서방님이 워낙 개구쟁이에 말도 많고 활발하니까 시부모님 딴엔 그걸 재롱이라고 여기셔서 그저 너그러이 매번 넘어가셨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세상엔 절대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는 안 되는 자식이 있는 모양이었으니까요. 그 잘못된 결과물이 서방님이었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도 벅차 보이건만 그런 주제에 여자를 임신시켜서 아이까지 낳아버리다니 지켜보는 저의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만약에 동서라는 인물이 부창부수여서 서방님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면 차라리 저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서의 첫인상은 사람이 꽤 수더분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 괜찮은 여잔데 왜 고작 저런 남자한테 잘못 걸렸을까? 서방님과 동서를 바라보고 있자면 하늘이 누구의 편인지 자명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동서의 편은 아니었어요. 동서는 타고난 양아치 기질의 남자와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기엔 사람이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선해 보였어요. 인상에서부터 그게 보였죠. 차남이 하도 속을 썩여서 그런 건지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확 꺾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옆에 붙어서 시아버지를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누구한테 아기를 1초도 못 맡겨보고 혼자서 육아를 다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처음 뒷목 잡고 주저앉으셨던 게 서방님이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시댁에서 선언하였을 때라고 하니 동서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염치로 아버님 어머니께 아이를 맡아달라고 그러겠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요. 제 남편은 바빠서 야근 중이었고 저 혼자 며느리의 도릇을 좀 해보려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던 날 서방님은 밥 좀 얻어먹자며 들이닥쳤고 동서는 멋쩍고 민망한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며 뒤따라 들어왔었습니다. 시조카 아이는 동서를 닮았는지 순하고 조용했어요. 서방님이 술주정을 부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시끄럽게 늘어놔도 잠에서 안 깨고 곤히 잘 자더라고요. 물론 엄마인 동서가 워낙 안간힘을 다해 잘 돌봐왔으니 아이도 그런 습관이 잘 든 모양이었지만요. 머리카락을 한데 모아서 질끈 묶은 머리 모양을 동서는 볼 때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그럼에도 순박한 인상을 바탕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그건 웃는 표정이 밝아서 그런 것이지 그 바탕은 피곤으로 찌들어 있다는 걸 가까이에서 몇 분 이상 지켜보며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서 서방님이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하는 소리를 뱉을 때까지 동서는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며 당신의 차남에게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고 아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런 소리를 모처럼 조용히 늘어놓기 시작하셨을 무렵에 전 걸음을 옮겨서 동서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잔소리의 현장에 제가 있었다간 서방님이 괜히 자격지심만 더 가지게 될 게 뻔했거든요. 본인이 잔소리를 듣고 사는 자식이라는 걸 제 앞에서 대놓고 들통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걸 전 꿰고 있었기에 동서에게 가서 가만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되어서 살이 찔 틈 따윈 없어 보이는 동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염치가 있거나 말거나 친손주니까 두 분도 막상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밝다고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에 아이 맡겨놓고 가면 어머님이 알아서 봐주시지 않을까요? 동서가 너무 혼자서 그렇게 고생을 하네요. 왠지 마음이 좋지가 못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형님. 누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정 감동이고 힘이 나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눈물을 글썽이고 그래요. 동서, 진짜로 뭐 많이 힘든 일이 더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하루하루가 맨날 똑같죠. 내가 웬만하면 아이를 봐줄까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형님. 집끼리 거리도 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절대 그걸 두고 보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아무튼 전 그냥 혼자서도 아이 잘 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서가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랬어요. 동서가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2개나 다니고 있었는데 한 개는 점심시간에만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이라서 이웃집에 사정을 해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재우고 억지로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심 낮잠을 재우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동서가 엄청 애를 썼었고요. 그리고 다른 일 1개는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곳인데 아이를 아예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일터 안쪽에 쪽방에 아이를 두고서 일을 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이었죠. 첫째로는 서방님이 돈을 날려먹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요. 둘째로는 어린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고 징그럽게 닥달을 해대는 최저의 인간이 서방님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서방님 본인이 아이를 돌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돼서 동서가 아이를 들쳐업고 일을 다녀야만 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원래는 몰랐다가 서방님은 언제부터인가 일을 다닌다는 얘기도 전혀 없고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 10원도 안 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시댁에서 그쪽으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건가 싶었고 이 점이 궁금해졌다가 내막을 알게 됐습니다. 동서가 피와 땀을 흘려가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걸 알고서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서방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혼자서는 잘 안 오고 꼭 동서를 끼고 온다는 것도 이제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 사람을 왜 자꾸 끌고 오는 겁니까?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그럼 아이까지 같이 와야 하고 그 아이는 전적으로 동서가 돌봐야 하는 책임이었죠. 누군가 자기를 걱정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웃어 보인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싫다면서 짜증 가득한 음성으로 서방님이 이만 집에 가자고 외쳤고 동선 그 마른 몸으로 잠든 아이를 익숙하게 등에 업고 걸음을 옮겼죠. 신발을 신으면서 동서가 몸을 힘들게 기우뚱거렸는데 옆에서 서방님은 부축을 해주는 신용도 안 했고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눈을 흘길 따름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진 서방님이 정말 상종 못할 인간상이라고만 느낀 게 전부였는데 이젠 그 옆에 동서가 지닌 고단함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혹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때요? 뭐? 당신 입에서 기어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내가 확실하게 못 박아 두겠는데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나한테 차라리 남이기라도 하죠. 근데 당신한텐 친동생이고 어린 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안 불쌍한 경우 없어. 당신이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난 그놈이 내 동생이라는 게 천추의 한인 사람이야. 그놈에게 돈을 줄 바엔 차라리 길바닥에 돈을 던져서 아무나 주워가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아. 전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지만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시댁의 형제의 지난 역사가 당연히 있었는데도 남편도 처음엔 자기 동생이랍시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주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건 엄청난 실망이었던 거예요. 서방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지 못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요. 남편은 단호하다 못해서 아주 경멸 어린 반응을 보이며 절대로 자기 동생 가정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도와주면 끝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남편에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부부로서 대단히 신의가 깊다거나 서로를 잘 알고 편하고 그런 사이였다면 뭐라도 말을 더 얹어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영역, 그어진 선, 그게 딱 거기까지였고 전 그 이상을 넘보는 건 쓸데없는 참견인 것만 같아서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하나 나버렸어요. 남편까지 포함해서 시댁에 다 모였던 날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서방님이 황당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형수님, 요새 우리 형이 얼굴빛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전 맨날 보니까 변화 잘 모르나 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이유요? 여자하고 좋은 시간 보내느라 그런 거죠. 몸이 개운하니까 얼굴에서도 표가 나는 거예요. 형수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가요? 벌써 한참 된 일이지만 제가 말입니다. 우리 형이 자기 첫사랑하고 둘이서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방님이 신나서 떠들면 떠들수록 나머지 사람들의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참지 못하고 서방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죠. 서방님은 맞으면서도 저를 향해서 남편이 확실히 바람났다고 외치면서 웃었어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고 참담한 얼굴이 된 동서를 보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시부모님은 너무 심란해진 나머지 차라리 땅이 있는 그 시골 동네로 가겠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금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젠 머리가 하도 아파서 자식들 일엔 일절 신경 안 쓰고 사실 거라고 하시더니만 막상 제가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께선 1시간을 좋게 전화기를 붙잡으셨어요. 화가 단단히 난 남편이 앞으로는 명절에도 서방님을 안 볼 거라고 선언했는데 이걸 어쩌면 좋냐며 시어머니께 여쭙자 당신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명절 같은 때에 시댁에서 마주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서방님이 시댁에 불쑥 나타나서 깽판을 치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깽판을 치고 다니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노름판이 웬 말입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런 것에 잘도 빠졌더라고요. 돈은 동서가 벌었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차 저에게 만약에라도 금전적으로 도와줄 거면 그 생각 접으라고 그랬죠. 도와주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전 그 정도로 오지랖은 부릴 생각이 없다고 답하며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동서를 마주치게 됐는데 얼굴이 멍이 들었다가 거의 다 빠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까진 긴가민가 했는데 설거지를 할 때요. 동서가 팔을 걷는 걸 보니까 맨살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동서, 혹시 맞았어요? 네? 아니 그게 술주정 부리는 걸 말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동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고 난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당사자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를 키우냐며 저를 나무라셨고요. 착하고 참한 며느리보단 못돼 처먹은 아들의 편에 계신다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었어요. 심란하던 전 몇 주가 흘렀을 때 제가 처음으로 먼저 동서한테 연락을 해서 따로 커피나 마시자고 했습니다. 동서가 옷을 잘 싸매 입고 나왔는데 이번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더군요. 그래서 들켰어요. 허벅지를 3개 걷어차여서 그게 욱신거리는 나머지 편하게 걷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그냥 이혼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있어요? 저도 알아요. 미련한 거.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없는 이만 못한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이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쪽에선 안 해준다고 하면 끝인걸요. 막무가내로 도망갈 용기는 차마 없고요. 말이 나온 김에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친정이 없다는 것 정도만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질문을 하는 동안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일에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차마 이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휘둘리며 답답하게 살아온 제 지난 날이 동서의 무력한 모습과 어느 정도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대리 만족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게 저 스스로도 새롭고 낯설었고 신기했네요. 동서가 자기 가족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예상 외의 것이라 아주 놀라웠습니다. 동서의 양치는 주변의 반대 속에서 결혼하신 분들이었대요. 부친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모친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사랑의 도피를 해서 결혼을 했고 동서가 태어났지만 그 결혼을 부친은 후회했습니다. 사랑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다른 여자와 눈까지 맞아서 바람이 났던 거예요. 결국 모친은 거액의 돈을 받는 대가로 조용히 이혼을 했습니다. 모친과 동서는 이제 그 부친의 인생에서 도려내진 것이었어요. 그 돈으로 잘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모친은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동서는 방치된 채 자라났습니다. 돈도 모친이 다 날려먹었고요. 그러다가 아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서는 버려졌고요. 동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외로이 흘러가며 살다가 서방님을 만나서 누구에게라도 온정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서방님이 상종 못할 인간이라도 다 참고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를 위해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괴롭다고 했고요. 이제 동서의 인생에서 서방님과 아이는 비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서의 인생에서 전부나 다름없었죠.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볼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그치만 형님, 변호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동서의 놀란 얼굴에 대고 저는 그저 씩 웃어줬습니다. 동서가 점점 눈물이 차오르는 얼굴로 계속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혼이니 변호사니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다만 제가 동서를 도울 길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단 내리자고 전 그렇게 말하며 동서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제서야 동서가 울면서 차마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었죠. 그때 잡은 동서의 손이 죄에 부르터 있었어요. 제 손은 매끈했는데 말이죠. 전 제 수중에 돈을 털어서 동서에게 변호사를 붙여줬고 몇 달이 지나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 그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동서가 그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서방님이 갑자기 자유라는 두 글자에 솔깃해서 그나마 더 안 끌고 이혼이 마무리됐더라고요. 변호사의 작전이 아주 노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던 부분을 더 끌어안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도 동서는 빈털털이었잖아요. 모아놓은 돈은 남자를 잘못 만난 죄로 한 푼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할 자식은 있었죠. 부모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만 가족으로 둔 동선 따로 기댈 곳도 손을 벌릴 곳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진작에 동서에게 자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좀 줄 생각이었는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금액을 두고 자꾸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고민을 딱 끝냈습니다. 제가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 그 한계치, 그리고 멋지게 숫자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1억을 동서에게 건네줬어요. 지금으로도 1억이 엄청난 거액이죠. 그 당시엔 더했습니다. 그러니 동서가 기절을 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이런 돈이 생긴 걸 애아빠가 알면 전 끝이에요. 동서, 이제 이혼했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동서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멀리 거처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서 새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돈을 뺏길 생각부터 해요. 이제 동서가 아이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갈 원동력이니까요.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꼭 유용하게 잘 써주기예요. 형님,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저한테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절 보신 게 고작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 남인데 이 큰 돈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 돈 주시면 앞으로 형님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아마 큰일 나겠죠. 내 남편에게도 내 친정에게도 비밀로 하고서 슬쩍 돈을 마련한 거거든요. 형님, 안 돼요. 역시 전 이 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나는요. 큰일은 나도 그게 내 인생을 흔들진 않아요. 잠깐 치고 나서 사라지는 파도 같은 거죠. 하지만 동선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원하는 파도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엔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난 솔직하게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보다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뭘 나서서 과감하게 하나라도 해보고 바꿔보고 그럴 용기조차 못 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1억이라는 거액을 동서한테 왜 주냐면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한번 과감하게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줄래요? 살면서 이런 행운 정도는 찾아와야 동서도 인생을 살아볼 맛이 나지 않겠어요?
동서가 두 선우의 얼굴을 묶고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게 울었는데 이상하게 전 눈물이 안 났어요. 속이 개운하고 후련해서 그랬나 봐요. 말은 거창하게 뱉었지만 사실 반절 이상은 충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죠. 충동적으로 동서를 그렇게 도와주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후회가 들지 않는 걸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새 인생의 여정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큰 돈을 빼갔다는 걸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은 당연히 바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전 친정 핑계를 댔어요. 갑자기 목돈이 친정에서 필요하다 그러길래 드렸다고요. 채근하지 말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난 얼굴을 하고서도 간신히 알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친정 쪽에서도 제가 갑자기 남편의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갔던 걸 두고서 언제 갚을 거냐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친정에다가 남편이 때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아무 소리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진짜 미친 짓을 벌였던 것 같아요. 양쪽에서 돈을 다 끌어오고 나선 양쪽에다가 서로의 핑계를 대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내심을 잃었던 건 친정 쪽이었죠.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직접 남편을 닥달을 했던 겁니다. 내 딸 통해서 빌려간 3천만 원을 언제 갚을 건가? 전 몰랐는데 남편이 저에게 3천만 원을 건네줘서 알게 됐어요. 지난달에 친정엄마가 전화로 닥달을 해댔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갚기로 했다고 그러더군요. 이자까지 쳐준다고 당신이 그런 소리까지 했었다면서? 난 이자는 못 내주겠으니까 그건 당신이 부담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묻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 퉁명스레 답하고서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 그제야 제가 이 남자의 아내이며 저희 두 사람이 진정 부부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건 필요가 없었어요.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법이라는 걸 이제 전 자연스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이제 저도 그에 맞게 살 필요가 있었죠. 이전보다 더 시부모님께 잘하는 며느리가 됐어요. 이전과 달리 이젠 마음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이 기어이 술과 노름 때문에 또 커다란 사고를 쳤을 때 남편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의 곁에 딱 붙어서 강력히 설득을 했고 서방님을 치료시설로 아예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아니었다면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문제가 그렇게 결말을 맞이한 것에 아주 속이 후련하다고 그랬네요. 커다란 난제를 해결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 부부에겐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가 찾아왔답니다. 남편하고 눈이 똑같이 생긴 아들이 태어났죠. 손자의 탄생에 시부모님도 얼마나 흐뭇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께선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매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돌보시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시댁과 멀지 않은 요양시설에 모시게 됐고요. 시어머니 혼자 남으셔서 동네의 지인분들과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며 그렇게 조용한 일상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이따금씩 시어머니께는 동서의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서방님이 동서를 시댁 문 앞에서 얼굴을 세게 때리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과거에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가 코피를 줄줄 터뜨리는 것도 보셨으나 그럼에도 문제 많은 서방님의 편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오셨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참 후회가 된다고 하셨죠. 지나간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가끔 동서를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든 돈 뜯기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기만을 바랐네요. 그렇게 흐른 세월이었고 동서는 그리운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면서 언젠가 다시 볼 것 같다는 예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보게 될 줄은 몰랐던 바였어요. 어느 날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 귀가를 하던 길이었는데요. 집 근처에 다다르자 웬 못 보던 까만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무슨 드라마 촬영이라도 왔나 싶었죠.
비싼 차들이었으니까요. 갸욱갸욱하면서 계속 걸음을 이어갔는데 그때 어느 한 차의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내렸어요. 세련된 단발머리에 회사하고 말끔한 인상, 기품이 넘치는 정장 차림에 정갈한 구두까지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을 연예인 바라보듯 그냥 훑어보고 말았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를 불렀을 때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순간 가방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동서였어요. 목소리가 단박에 동서였고 이제 보니까 그 얼굴 웃는 표정 다 그대로였습니다. 동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니, 그보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기는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형님 덕분에 인생 역전했어요. 이제라도 형님한테 은혜 갚으러 오려고 멋지게 과시 좀 하려고 이런 모습으로 와봤는데 저 어때요? 옛날보단 많이 볼만해졌죠? 속에서 울컥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의 동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시절에 제가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떠밀려 오면서 한순간에 추억 속으로 잠겨들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게 감동이고 기적이었죠.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바라본 동서의 모습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져서 이번엔 웃음이 났습니다. 아주 길고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게 보셨어요. 형님한테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이 있네요. 알고 보니까 동서는 아이와 함께 먼 지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언제 서방님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죠. 자기 부친을 찾아가는 두려움보다 자기 전 남편이 찾아올 것 같다는 불안이 더 크다면 자기 부친을 한번 찾아가 보겠노라고요. 그렇게 금기를 깨고서 동서는 자기 부친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서의 부친은 놀랍게도 원래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며 지내고 계셨다가 딱 마침 그 무렵에만 한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거예요. 체류 기간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가실 작정이었고요. 또한 부친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또 보셨지만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였어요. 자식이라곤 동서뿐이었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자식의 등장, 게다가 손주까지 함께라니 그 부친의 마음이 대번에 흔들렸습니다. 모친에게 방치와 버림을 받고 어렵게 살아온 동서의 지난 날을 알게 되신 그 부친은 진심으로 사죄를 하셨고 자신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자는 권유를 하셨던 거예요. 동서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가슴속의 불안이 다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며 아이도 키우고 영어도 배우며 바쁘게 살다가 아이 엄마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옷가게를 차려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원래 동서의 친가도 부자인데 이제 본인이 장사까지 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어쩐지 동서의 패션이 너무 세련되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전 옷을 신경 써서 입기는커녕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지나고 보니까 형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지 도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겐 구원이었더라고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들어보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진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눈물 젖은 웃음을 짓고 저에게 동서가 대뜸 수표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어요. 머뭇거리면서 받아보니까 5억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전에 동서가 나한테 돈 받을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나 이거 손 떨려서 못 받겠어요. 제가 뭘 걱정하면서 온 줄 아세요? 형님이 돈 안 받으실까봐 그거 하나 걱정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꼭 좀 받아주세요. 동서가 두 손을 꼭 맞잡고선 간청을 했어요. 거액을 받은 것도 심장 떨릴 일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동서한테 외제차도 한 대 선물로 받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쉽더라고요. 동서는 한국에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고모부 곁에 머물면서 몇 달 보내는 일정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머무는 동안 저와 아주 알찬 회포의 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남편 또한 동서의 금이 환영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고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핏줄이었다는 건 차마 상상조차 못하셨다면서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가진 자는 마음도 여유롭다고 하던가요. 동서는 선물을 사들고서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들을 참으로 잘 둔 셈이었구나. 멍하게 중얼거리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영영 안 잊혀질 것 같네요.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지는 나날이 그 이후로 한참 매일같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도 잔잔하게 차오는 파도, 인생이라는 멋진 바다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강남 한복판에서 남편과 함께 20년째 한우 정육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아의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제 둘째 딸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비사위라는 인간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본 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딸의 결혼식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억지로 파혼시켜버렸습니다. 전 이제껏 이 얘기를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친척들이나 부모님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사연 채널에 처음으로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제 사위가 될 뻔했던 그놈의 음흉하고 뻔뻔한 만행을 고발하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엔 사윗감이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제 마음에 들었죠. 똑똑해 보이고 살갑게 어른에게 다가가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놈은 사실 사기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사기꾼이었어요. 그놈의 집안이나 직업 그리고 심지어는 총각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놈의 사기 행각을 알아보고 우리 딸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나 글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와 공감의 댓글 부탁드려요. 전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에서 우리나라가 막 일어나려는 그때 가난한 부산의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연탄을 배달하셨고 어머니도 리어카를 끌면서 고물이나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고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와 남동생 4식구의 생계를 꾸려 나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벽화동네인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시내에 있는 좋은 집을 사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고 말이에요. 그곳이 편하다고 하시면서 죽기 전까지 고향에 살고 싶다고 제가 아무리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아무튼 저와 2살 밑에 남동생은 그 부산의 꼬불꼬불한 파란 버스가 다니는 길로만 산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었죠. 가난해서 당연히 차도 없었고 자전거조차 저희에겐 사치였으니까요.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서 내려와야만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전 부산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서면의 한 수협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전 상고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 상고 나온 여학생들의 최고의 취업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저 역시 성적이 좋아 수협에 취직이 됐고요. 제 부모님은 제가 은행에 취직했다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크게 뒷바라지도 해주지 못했는데 좋은 자리에 취직까지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쁘셨을지 저도 알 수 있었죠. 매일 힘든 노동으로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을 보다 못해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한 것이었거든요. 전 그때 첫 출근을 한 후 집에 온 저에게 저녁으로 고등어 조림을 해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고등어가 비싸지도 않았지만 저희는 그 반찬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제 동생도 공고를 나온 후 부산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공업사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은 공업사를 하나 차리고 사장으로 있습니다. 남동생네는 아들 둘이 전부 그 공업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쟁이나 다툼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아주 쉽지 않은 건데 제 동생이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아들들에게까지 군인 정신을 심어주면서 60 넘는 나이에도 공업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전 수협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엔 창구, 그 다음엔 주임으로 승진해서 대출계에서 일을 했어요. 보통 은행에선 남자 직원들이 대출계에서 일했는데 전 여성으로선 드물게 대출계에 올라간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 성격이 좀 대범하고 자잘한 일엔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애들에게도 그런 가정교육을 시켰고요. 오히려 제 남편의 성격이 좀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잔잔한데 신경 쓰는 쪼잔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하면 화를 벌컥 내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수협에 다니는 여직원은 중매쟁이 아줌마들의 1순위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긴 어머니는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저의 선자리를 부탁하신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왜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먼저 얘기했느냐고 물었죠. 사실 전 중매로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인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골라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그런 중요한 말을 저에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전 사귀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 엄마한테 소개시켜줬어야지. 이번 주 내로 안 데리고 오면 거짓말인 걸로 알고 선자리 추진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도 너같이 자랑스러운 딸 있으면 좋은 혼처 잡아서 시집 보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인 거야. 사실 그때 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해야 할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데려와 소개하지도 않았고요. 사귄 지 겨우 100일 정도 된 남자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여자는 잘 없잖아요. 전 그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다음 주에 선을 보라고 강요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 사귀고 있지만 선은 그냥 한번 보는 것이고 한두 시간 만나고 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쉽게 남자친구에게 저 선 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남자 만나는 걸 안일하게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사귀고 있던 남자가 제 남편인데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절대로 선은 보지 말라고 자기가 그냥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바로 남편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 우리 부모님께 점수를 아주 많이 따고 돌아갔어요. 아니 경희야, 왜 이런 멋있는 남자를 사귄다고 말을 못했어. 내 다음 주에 있을 선은 파토 낸다고 아줌마에게 전화할게. 어디로 봐도 멋있는 남자구나. 잘했네. 잘했어. 그래, 군대는 어디로 갔다 왔다고? 응? 해병대? 아이고, 그런 남자답겠네. 남자 하나는 잘 골랐네, 우리 딸이. 그래, 그럼 상견례 날짜 한번 잡아봐. 그 이후 남편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결혼 준비며 양가 상견례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남편은 부산 시내에서 유명한 횟집 아들이었고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친정엄만 진작 그 얘기를 안 했다면서 저에게 나중에 두고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좋은 사위감을 놓칠 뻔했다면서 다행이라고도 하셨고요. 시댁이 부자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착한 분들입니다. 막장 시어머니의 괴롭힘이나 머리채 잡고 싸우는 고부간 같은 건 저에게 완전 먼 나라 얘기였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면서 그저 아들 부부가 의의 좋게 잘 살기만 바란다고 말이에요. 20년 전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한우 정육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된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선 굳이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횟집을 오래 운영하시다 보니까
가게가 얼마나 바쁜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며느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식당 개업했다고 하니까 이 시에는 마음이 참 좋구나. 앞으로 바쁘고 명절에 쉴 수도 없을 텐데 집에 꼭 오지 않아도 돼. 식당은 명절에도 장사가 잘 되잖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머니, 그래도 명절 당일엔 시댁에 와야죠.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갈게요. 전 사장이 됐지만 서빙이나 주방을 모두 직원들에게 맡기진 않았어요. 홀이 바쁘면 홀에 가서 서빙도 했고 주방이 바쁘면 주방에서 고기를 썰거나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제가 사장인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막대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모두 식당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 딸은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저녁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우리 가게에 와서 먹거나 밖에서 사 먹어야 했죠. 그런 부분은 우리 딸들에게 아직 미안하긴 합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육식당을 부산에서 운영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저만의 가게를 서울 한복판에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에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목표한 돈을 많이 번다는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손님들에게 무조건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주면서 단골 장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집 고기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2번, 3번은 물론이고 3대가 같이 오시는 단골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단골 손님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 덕분에 전 단골 장사로만 3년이 지나자 식당 투자금을 모두 뽑아낼 수 있었고 순수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저희 식당 점포를 제 소유로 가질 수 있었고요. 매달 내던 임대료가 없어지니 오히려 돈을 모으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40대 초반에 식당을 개업하고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되어 제가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샀거든요. 그리고 강남대로 사거리에 있는 제 식당 건물은 처음 샀을 때보다 거의 10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도 저도 이제는 딱 은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남은 평생 쓸 만큼은 있고요. 20년간 1년에 설 당일, 추석 당일 이틀만 쉬고 일요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지치고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딸내미를 결혼시키고 첫 손주를 보고 나니까 주말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주일에 이틀은 식당을 나가지 않고 여행을 다니든지 서울 시내에 가고 싶은 미술관이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나에게 휴가를 주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내에서 단골 손님들이 저의 안부를 물어보는 분들도 생겼어요. 저기요, 요즘 사장님 얼굴 잘 안 보이던데 혹시 어디 아프시대요?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일주일에 이틀 쉬시는데 오늘 쉬는 날이어서 그래요. 아픈데 전혀 없으세요. 요즘은 제 첫째 딸과 사위도 주말에는 식당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간답니다. 제가 손자를 봐주고 딸이 대신 주방에서 일을 하고요. 사위도 불판이나 숯도 테이블에 배달합니다. 제 첫째 사위는 광화문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는데요.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서 매주 저녁을 먹고 가요. 처음엔 우리 딸이 주말에라도 밥 안 하고 쉬게 하고 싶은 마음에 불러서 공짜로 소고기를 먹여줬지만 어느 날 제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것 같아서 바쁘신데 죄송해서 주말엔 안 오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면 먹은 만큼 일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딸과 사위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나 봐요. 그날부터 서투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조금씩 일을 하더라고요. 전 사실 농담으로 한 얘기였지만 애들은 또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이제껏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식당 일이 많이 힘들다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냐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엄마, 몰라서 죄송해요.
난 세상에서 육아가 제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서빙이랑 설거지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우리 딸만 좀 잘 봐주세요. 그러게요, 어머니. 이런 힘든 일을 매일 하고 사셨다니 존경스럽네요. 주말마다 와서 일하고 갈게요. 다른 아르바이트생 뽑기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어머님. 첫째 사위는 금융 관련 직업을 가져선지 좀 융통성은 없지만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 전에 항공사 승무원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락처 주고받고 2년간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전 직장도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위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고 우리 딸의 시부모님들도 딸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처음부터 양쪽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첫째의 결혼식은 물 흐르듯 진행이 됐다고나 할까요? 전 첫째 사위가 잘 들어왔으니 남은 둘째 딸도 좋은 혼처에 시집 갔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전 첫째 딸은 결혼을 시키고 나서 둘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넌 사귀는 남자 없느냐고요. 그러면서 언니같이 성공한 연애를 하라고 둘째 딸을 좀 압박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엔 참다 못한 둘째 딸이 저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다니까. 내가 30이 됐어, 40이 됐어. 아직은 그럴 때도 아니고 언니 하나 시집 잘 갔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나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언니 형부랑 잘 사는 모습 보면 부럽지도 않어?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란 게 없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여자 한 생애 반은 부모는 잘 만나서 사는 거고 나머지 반은 남편 잘 만나서 사는 거야. 제가 원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딸만 보면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니 머리 좋고 예쁜 거 다 필요 없고 남편 잘 만나면 된다고 제 어머니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읊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못난 엄마였죠. 그러니 그 얼굴만 잘생긴 사기꾼 놈에게 홀라당 넘어갔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은 제 딸의 주변을 맴돌다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게 틀림없어요. 제 둘째 딸이 남자들을 많이 못 사귀어봤던 좀 쑥맥 같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자기를 좋아하고 떠받들어주는 남자를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제 딸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 딸은 자기를 예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정말 눈이 삔 거 아니냐고 막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떼어내려고 했었대요. 사실 엄마인 제가 봐도 제 둘째 딸은 엄청 예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놈은 제 딸을 이미 타겟으로 삼았으니 딸의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더라고요. 제 딸이 좀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놈이 달라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은 차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허영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절대로 남편이 사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몇 년 전 딸이 직접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요. 그 망할 놈의 차 때문에 결혼 자금도 못 모으고 월급을 몽땅 차 할부금에 쏟아 부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카푸어족이라고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눈에 띄는 차를 몰고 다니니 그 예비 사위놈이 아니라도 제 둘째 딸은 꽤 많은 남자들의 눈에 띈 것 같아요. 제가 식당 앞에서 제 딸이 어떤 남자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본 적도 꽤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만 보고 딸에게 찝쩍거리던 놈들은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디서 생양아치처럼 생긴 남자들이 주로 말을 걸어오거나 차를 보면서 휘파람을 불곤 했거든요. 제 딸은 그런 애들은 모른 척 했지만 한두 명씩 끈질기게 뒤따라다니던 놈들도 있었어요. 그저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던 애들은 그래도 점잖은 축에 속했고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거나 벌건 대낮에 호텔을 가자고 소리 지르던 미친 놈들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딸에게 그런 놈들이 하도 들이대니 남자는 지겹다고 생각이 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은 또 그런 양아치 같은 놈에게 걸려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전 식당이 바빠서 자세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딸한테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래요? 자꾸 귀찮게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얼른 비키지 못해요? 아니, 내가 그쪽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전화번호나 달라니까. 아, 그렇게 연락 좀 하다가 좋으면 밥 한 번 먹고 그러는 거지 뭐. 아, 무슨 여자가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이봐요. 아, 여자분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당신 자꾸 그러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얼른 떨어지지 못해. 그 사람들 많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두 남자가 여자를 두고 싸움판이 벌어졌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은 누구든 한 번씩 돌아보고 구경하고 했겠죠.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자 욕을 한바탕 내뱉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비사위는 부들부들 떨고 있던 제 딸에게 다가가 착한 눈으로 괜찮냐고 부드럽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딸은 자기를 공경해서 구해준 사람이니 고마웠던가 봅니다. 그 남자를 의심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후부터 그 남자에게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공경해서 구해준 놈이 사실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 당시엔 딸이나 저까지도 그걸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에게서 예비사위와의 첫 만남 얘기를 듣고 전 그 남자에게 흥미가 생겼어요. 남자라면 알레르기처럼 끔찍이 싫어하던 딸이 그 남자에 대해서만은 사람처럼 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가뜩이나 걱정이 되던 딸이 남자가 생겼다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딸에게 빠른 시일 내로 그 사람을 한번 집에 데려와서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죠. 딸은 아직 좀 이르다고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딸에게 그 사람과 사귀면서 알아가고 얼른 엄마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러운 말이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사계절은 지내보고 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 그놈의 외모, 능력이나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것들만 가지고 그 남자를 판단했어요.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윗감이라고 내 멋대로 단정을 내렸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저에게 예비사위를 다시 찬찬히 살펴본 후 결혼을 시키더라도 시키자고 하면서 말렸지만 전 둘째 사위도 잘 들어와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은 척 만척 했답니다. 아니, 알아보지 않아도 그 사람 멋지고 직업도 좋고 저번에 집에 와서 다 얘기했다니까. 아, 그런데 왜 또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들어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 사람이 다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가 직접 알아본 것도 아니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딸 미래에 대해서 물렁하게 생각해? 확실히 알아볼 건 알아보고 상견례도 다 하고 나서 결정해도 안 늦어. 상견례는 당연히 할 거긴 한데 너무 의심병에 걸려있는 건 당신 아니야? 어떻게 뒷조사를 해? 사람을 믿어야지. 불법적으로 뒷조사하는 거 어쩌면 그 사람에겐 범죄잖아. 그냥 우리 예비사위 믿읍시다, 여보. 제가 믿고 따랐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딸 역시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 사람을 당연히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몇 번이나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자고 외쳤지만 딸과 저의 귀엔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기꾼 놈은 자기가 외제차 파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차에 관심이 많던 우리 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딸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다양한 차를 바꿔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세단 아니면 외제차로만 딸을 데리러 왔답니다. 둘째 딸은 자기 차를 놔두고 그 예비사위의 차만 타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웃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선 온통 그 사람 얘기하고 어딜 갔다 왔느니 뭘 했다느니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위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요즘에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정말 살맛이 나.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잘 알고 딱 맞춰서 데려가는지 몰라요. 오늘도 자동차 모터쇼에 갔다 왔거든요. 나 이 사람이라면 정말 취미도 맞고 얼굴도 내 취향이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아유,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엄마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말 나온 김에 이번 일요일에 집에 한번 데려와. 인사하고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 응? 내가 너만 시집 잘 가면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예비 사위는 딸과 3개월 정도 사귀자마자 조바심을 내면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딸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인사를 시켜드리고 결혼하자고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어요. 하긴 제가 딸에게 그 남자를 놓치면 다음엔 남자 만나기 힘들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너무나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좀 더 우리 딸을 믿지 못하고 저 역시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첫째 딸이 정말 단기간 내에 결혼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둘째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 딸에게 상견례를 하기 전에 예비사위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게에서 만든 반찬들을 좀 싸갖고 와서 저녁을 한 상 잘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온 예비사위는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딸에게 어디서 사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좋은 동네 사니까 집이 좋을 거라고 멋대로 상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 현대 아파트 산다고? 34평? 생각보다 크진 않네, 평수가. 자기네 언니는 결혼했고 자기만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했지?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까까지 들떠서 좋아하더니 지금 별론가? 말이 없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 자기네 어머니가 사장이시라면서 그런데 조금 검소하신 건가 해서. 예비사위는 딸을 스포츠카에 태우고 우리 집에 오면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파혼한 뒤에 나 딸에게서 들은 얘기라 더 성질이 나더라고요. 한데 알고 봤더니 그날 타고 왔던 사위놈의 스포츠카는 사위 것이 아니고 중고로 나온 매물을 제 멋대로 끌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 딸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우리 집 엄청난 부자라고 착각을 한 건 그놈 쪽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뻔뻔스럽게 했다니 정말 인간 말종이 따로 없었는데 말이죠. 딸도 그저 농담이려니 했고 그 놈도 황급히 얼버무리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집이나 가구, 가전에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10년 넘은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어차피 집에서 밥을 한 끼 정도밖에 안 해먹기 때문에 전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굳이 좋은 가구, 가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제가 갖고 있는 강남의 8층짜리 식당 건물에 비해선 좀 단촐한 편이죠. 30평대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비사위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건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저 제가 보기엔 착하고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좋은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처음 보는 우리 집안의 인테리어며 모든 것이 낡았다고 제 앞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가기 전에 본색을 확 드러내더군요. 딸과 스스럼 없이 즐겁게 얘기하면서 밥도 맛있게 먹길래 전 그날 저녁 식사가 끝까지 좋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그놈 본성을 내뱉고 나가더군요. 정말 조그맣게 입속으로 중얼거린 혼잣말인데 딸은 우연히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에이, 잘못 찍었네. 진짜 재수가 없나.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만. 응? 자기 지금 무슨 얘기야?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아니, 그냥 딴 생각 좀 했었어. 어제 본 TV 프로 말이야. 딸이 아는 척을 하자 그놈은 급하게 손사리를 치며 후다닥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들은 말인데 그때 그놈은 우리 집에 뭐 털어먹을 것이라도 있나 사전 조사를 나온 거였다고 실토를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소름이 발밑에서부터 쫙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말이에요. 그 후부터 그 예비 사위란 놈은 제 딸에게 열광하던 걸 조금 식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가끔씩 바쁘다고 제 딸을 바람맞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온 걸 딸은 그놈이 밀당이라도 하는 줄 알고 더 애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우리 딸이지만 참 쑥맥이고 미련한 데가 있는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에게 20만 원, 50만 원씩 찔끔찔끔 돈도 빌려주고 참 모자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놈의 생일에 좋은 옷을 사주고 자기도 차 할부금에 털어넣느라 용돈도 없으면서도 남자친구가 새 차를 사면 할부금도 몇 달을 대신 내주고 했다고 하네요. 전 그런 얘기도 파혼하고 나서 들었던 거라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죠. 그렇게 떼인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놈에게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고 민사상으로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 그놈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가는 판이라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놈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저녁도 먹고 간 후에 한 달이 지나자 딸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면서 삼성동에 있는 호텔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 그때 첫째 딸 내외에게 식당 좀 봐달라고 말하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옷이라고 해봤자 남편은 한 벌뿐인 양복이었고 전 첫째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혼주 한복이 다였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전 그 자리에 혼주 한복을 입고 나갔죠. 그랬더니 그쪽 시어머니 될 분이 저한테 입을 삐죽거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뭐니, 주리야? 너희 엄마 웬 한복을 입고 나오신 거야? 평소에 입을 옷이 없나 봐. 아들, 너 주리네 집에 엄청 돈 많다면서 이게 뭐니? 부잣집에서 옷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니? 네? 아니, 안사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뭐 입고 나오실 옷이 없어서 그런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오냐고요. 누가 상견례 자리에 한복을 입어요? 당신은 무슨 무리한 말이야 그게?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을 좀 거칠게 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돈. 아닌 게 아니라 그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액세서리도 무겁게 세트로 하고 나왔더군요. 참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허영심이 심한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예비사인 저에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하나도 미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전 그저 상견례 자리를 넘기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말을 아꼈어요. 저도 사위 집안이 부자인 줄 알았고 인간인지라 딸이 너무 가난한 시댁에 시집가서 고생하는 꼴은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한데 그 시어머니 될 여잔 어찌나 수다스럽던지 전 1시간 가까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집안 자랑, 아들 자랑뿐이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 짐작이 되네요. 전 그날 먹은 음식들이 뭐였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떠들어대는 딸의 예비 시어머니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여자 앞에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옆에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떠들어대는 시어머니를 딸도 역시 조금 버거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딸은 진짜 완벽 내향형 인간이라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가 빨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딸이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건 아니니까 전 그 일방적인 수다 폭탄을 전부 들어주고 맞장구 쳐줬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 정말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확 늙어버린 기분도 들고 말이죠. 제 딸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돌아버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1년에 2-3번 명절 제사 때나 보면 된다고 전 딸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찌어찌 넘어간 상견례가 몇 주일 지나기도 전에 그놈은 저희 식당에 와서 개 같은 인간성의 끝을 보여주고 가더군요.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전 저녁 시간에 홀이 너무 바빠서 서빙을 도와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사위란 놈이 한 무리의 동년배 남자들과 떠들면서 손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사위에게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 회식이면 어찌나 생각해서 일부러 모른 척을 했어요. 처음엔 홀 서빙하는 다른 직원을 보내서 별실로 안내했죠.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식당 사장임을 말하고 사위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공짜로 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위가 될 건데 한 끼 밥값쯤은 공짜로 해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사위의 체면을 세워줄 적절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쌈 야채도 많이 주고 반찬도 많이 버 담아줬습니다. 그렇게 그 별실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전 식후 수정과를 들고 사위의 테이블을 찾아갔죠. 아이고, 이제 보니까 손님들 우리 주리 남자친구의 친구들인가 본데 오늘 제가 싹싹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수정과를 하나씩 서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예비사위라는 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멍청한 표정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머님? 주리가 어머니 분명 사장님이랬는데 혹시 여기서 서빙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이씨, 진짜. 그냥 진짜 뭣도 없는 가난한 년이었어. 난 또 정말 부잣집 딸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 나 아줌마 딸 주리랑 결혼 안 해. 내가 주리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아줌마가 여기서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애초에 당신 딸 같은 여자 만나지도 않았어. 고깃값 공짜라고 장모님이 쏜다고 말하려고 했던 전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경악해서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놈이 하는 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의 헛소리를 바로 받아치지 못했던 것이었죠. 감히 우리 둘째 딸은 뭘로 보고 그딴 헛소리를 짓거려 댔는지. 하긴 그 덕분에 제가 그 싹수 노란 놈을 우리 딸과 결혼시키는 실수를 하기 전에 떼어내버릴 수 있었으니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오래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별실에 들어왔던 우리 직원이 그놈이 제게 소리치는 것을 다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저 대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니 이봐요. 당신 누군데 우리 사장님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 여기 이 식당 오너예요. 그리고 이 건물 건물주라고요. 건물주. 아이고 뭘 알고는 하는 얘기 맞아요? 아유 됐어. 됐네 김군. 내가 해결할게. 이봐 너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방금 한 말을 주워 담으려고 어버버거리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확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위의 동창 친구들은 저놈 저럴 줄 알았다고 수군대면서 팔짱을 끼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놈은 친구들의 앞에서 망신을 단단히 당하게 된 것이었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쓰러진 그 예비사위란 놈에게 전 삿대질을 하면서 힘주어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우리 주리를 돈으로만 보지? 그러니까 그런 개 같은 소리가 거스르지도 않고 그냥 터져 나오지. 너야말로 잘 들어. 다시는 우리 딸내미한테 찝적대지 마. 이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고. 내가 이 8층짜리 건물 건물주거든. 그리고 이 고깃집 20년째 여기서 연 매출 10억씩 찍는 식당인걸 너도 알겠지. 너 지금 방금 엄청난 봉을 놓친 거거든. 그러니까 혓바닥 조심해. 알겠어? 다시 우리 주리 주위에 얼쩡대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얼른 꺼져. 그리고 여기서 먹은 고깃값 50만 원 네가 다 내고 가라. 알겠어? 어머니, 저 정말 지금 말 실수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주리 너무 사랑해요. 주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는 사위놈의 행태를 보던 친구들은 그놈에게 한 대씩 발길질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면서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이 병신. 야,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이 화근이었어. 또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야, 이 미친 새끼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아유, 이 찌질한 새끼. 아직도 너 사귀던 여자들한테 삥 뜯고 다니면서 살고 있냐? 내가 예전에게 너랑 인연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나서 끊으려니까 불쌍하네. 잘 살아라. 내가 돈 줄게. 고깃값에 보탰어. 이렇게 돈 5만 원 던지고 나가는 친구, 바닥에 침 뱉고 나가는 친구 등등 그날의 사위놈은 동창 모임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걸로 전 사적인 복수를 다 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놈은 그날의 식대도 계산을 못하고 무전 취식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제 딸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여자들을 등쳐먹고 다닌 사기꾼 새끼였던 거예요. 제 딸한테 했던 방법으로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면서 좋은 차로 꼬셔내고 그 차값을 달마다 대신 갚아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낸 거였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서류상으로 유부남이었어요. 경찰에 신고당한 후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런 사실도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전 정말 머리가 아프더군요. 게다가 진술을 하다 보니 그놈의 사기 행각에 노란한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밝혀졌습니다. 전 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실을 딸에게 전화로 알렸죠. 네 남자친구란 놈이 우리 식당에 와서 무전 취식을 하려다 걸려서 경찰서에 있다고 말이죠. 딸은 정말 놀랐나 봐요. 미친 새끼, 너 유부남이었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새끼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미친년이지. 당장 파혼이야. 너 다음에 감방에서 나와도 나 마주치지 마라. 다시 만나면 내 손에 죽는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놈의 뒤통수에 대고 우리 딸은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놈의 실체를 제 입으로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던 우리 딸은 처음에 제 말을 믿지 못해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더니 실제 초라한 그놈의 면상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놈을 우리 딸 인생에서 딱 잘라냈다는 것만 해도 전 성공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체가 까발려지고 보니 그놈은 마누라는 물론이고 3살짜리 애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못된 사기꾼 놈이 우리 딸을 속였다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전 정말 잘나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놈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로 무거운 형량을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하지만 그놈은 능력은 없고 빚만 엄청나게 진 놈이라 아직도 위자료는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놈의 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발 합의해달라고 빌었지만 전 절대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 노인네들도 싸잡아 사기꾼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더군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사건이 종결되고 그놈은 깜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 피해자들이 그놈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저와 우리 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연락을 해왔어요. 다들 그놈의 꼬리를 잡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 사기꾼 놈이 안 잡히고 계속 활개를 쳤으면 제 딸 이후로도 또 줄줄이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기꾼 놈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요. 제 딸은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까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너무 못된 사기꾼 새끼다 보니까 오히려 있기는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둘째 딸은 당분간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남자들도 만나기 싫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허락해 달라길래 무조건 가라고 했죠. 저도 그놈의 사기꾼 사건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동안 일만 열심히 했어요. 확실히 몸을 움직이니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더군요. 둘째 딸은 내년 연말에 워킹 홀리데이에서 돌아온답니다. 거기서 타일공 일을 배워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놈 덕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 딸이 기술을 배웠다니 정말 든든하고 기특했어요.
그깟 결혼이 뭐라고. 우리 딸에게 압박을 주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딸에게 잔소리를 시전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이랑 출산이 뭐 인생의 필수 요건도 아니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은 무조건 남녀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말이죠. 요즘 세상엔 그렇지 않은 인생도 충분히 자아 실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60, 70대들이 살던 시대랑은 많이 다른 세상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아도 불편할 거 없고 오히려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해외 한 달 살기 같은 것도 우리 딸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전 우리 딸의 그런 자유로움이 부럽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여행이 힘들기 전에 남편과 훌쩍 떠나고 싶어요. 둘이서 해외 한 달 살기나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 달, 두 달씩 사는 그런 생활도 해보고 싶네요. 70 넘으면 다리 힘이 없어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더군요. 우리 첫째 딸은 제가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둘째 딸은 결혼할 생각이 당분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은 다 키워놨고 남은 건 남편과 의의 좋게 남은 시간을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인생에 일어난 무섭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 사위놈의 사기 행각이 지금은 우리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줬고 제 고루한 사상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한 번이라도 더 겪었다간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도 제 딸처럼 누가 잘해준다고 무턱대고 의지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놈이 감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오는 것이 다행이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기꾼도 범죄자들도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